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제장과 거의 비슷한 지수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은 34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최장기간 동안 이렇게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0.6%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쪽에 조정이 좀 있었고요. 단기간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현대차가 1%가량 반등해주면서 코스피의 큰 폭의 하락은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철강 업종, 증권 업종 분위기 좋습니다. 로봇과 미디어 섹터도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장 저희와 함께 끝까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합니다. 파이널샷. 네, 뉴욕 증시는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만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가 의외로 2025년 들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워낙 부진했던 탓일까요?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670선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 지금 이제는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 모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지수가 앞으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지수가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 저점 매수의 매력을 느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연이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주식시장이라는 이 형태가 생긴 것은 이제 거의 500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이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던 때가 500년 전인데 지금 시장과 비슷한 이러한 체제가 생긴 것은 100에서 15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에서 150년 동안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을 텐데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RSI라는 이러한 지표를 사용해서 지금 시장이 과매수 됐냐 아니면 과매도 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RSI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 지표고요. 전일 가격과 비교해서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값을 낸 것이 RSI입니다. 숫자로 함께 집중해서 보면요.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은 과매수로 판단을 하고요.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은 과매도로 판단을 합니다. 70% 이상 초과 매수 있을 때는 보니까 과매수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요. 30% 이하의 초과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곳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코스피의 RSI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70을 넘어갑니다. 과매수 구간입니다. 너무 많이 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려는 고세력보다는 매수하려는 세력이 높다. 그런데 지금
과열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70을 넘어가게 되면요. 약간의 조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의 조정, 오늘의 약보합권, 어제 하락세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 70까지 올라갔다면 분명히 그 밑으로 훅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거리,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70보다는 크게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의 이유는 연기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연기금이 지금보다 더 매수를 해준다면 당연히 시장은 앞으로 약간의 조정 뒤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연기금이 더 매수할 것이다 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연기금은 3조 1천억 원대가량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기타 법인도 매수에 가세를 했는데 자사주 매입의 성격이었습니다. 보니까는 2조 원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파워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과 기타 법인을 합쳐서 5조 원 가량을 매수했고요. 앞으로도 더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앞으로 매수 여력을 8조 원대까지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계획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마 연기금은 약 8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외국인 물론 수급이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퐁당퐁당이고요. 연속성을 나타내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선물 시장에서는 1조 8천억 원대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파란색 차트가 연기금의 누적 매수 차트인데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매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수익률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연기금과 비슷한 수익률 가지고 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RSI가 70까지 올라갔을 때를 한국 시장에서 몇 번인지 살펴봤더니 2010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RSI 70, 그러니까 과매수 국면에 도달한 사례가요. 코스피는 32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6번 정도 코스닥에서는 RSI가 70을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RSI가 70을 도달한 후 사실은 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수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50 이하로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았던 패턴이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해진 시장, 과열된 시장을 쉽게 죽지 않는 겁니다. 상승 속도 자체는 둔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가격 조정은 아닐 것이다 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연기금의 성격을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연기금이라는 수급 주체는요, 과거부터 중장기 성격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계를 샀다가 다음 날은 화학을 사는 이러한 패턴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업종을 사들이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요. 한 차례 방향을 설정하면 장기간 지속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이후 코스피의 우호적인 그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확대하는 업종을 추산해 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 소비 경기 턴어라운드입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시장 가야 된다, 미국향 봐야 된다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연기금은 막상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의 경기 소비 턴어라운드 쪽을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소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황 턴어라운드입니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화학 쪽, 그리고 오늘 잘 가고 있는 철강 쪽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평균 시장 비중으로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딱 가는 만큼만 매수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조선, 유틸리티, 화학, IT 가전, 보험, 필수 소비재 쪽은 선택지에 없었다고 합니다. 연기금이 사들인 그 테마를 조금 더 자세한 차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들인 전체적인 포션을 봤을 때 IT 하드웨어 쪽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화학 쪽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와도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종전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또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미디어, 소프트웨어, 소매, 건설까지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마 연기금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성격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많이 사들인 이 업종들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순매수 여력에 따라서 지수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업종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수급 주체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별 업종별 헤드라인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철강주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 철강주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제철, 포스코 등 후판을 생산하는 철강사들의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지면서 국내 후판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위원회가 어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대 38%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고요. 기획재정부가 확정을 하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중순부터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와 GM, 제너럴 모터스의 공동 생산 전략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섹터 전반의 상승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GM과의 협력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완상차 업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사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차 그룹 GM과 전 세계 공장에서 제품을 공동 생산하는 생산 동맹을 맺었는데요. 이제 현대차는 GM의 미국 내 11개 공장을 활용해서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상정이 불발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에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를 좀 모았던 토큰증권 발행, STO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 위메이드 등의 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STO 법안들은 이번에 모두 정무위 법안의 심사에서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는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안건은 소위를 거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리적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소식입니다. 아이폰 16E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새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가 베일을 벗게 됐는데요. 이번 신제품은 애플이 2023년에 내놓았던 아이폰 SE3에 이은 보급형 모델입니다. 3년 만에 나온 모델이고요. 아이폰 16E가 애플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공지능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최저가 모델로 알려지면서 출시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폰 16E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이번 신제품 인기에 힘입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 중국산 후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산자부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의 덤핑을 방지하는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중국에서 밀려오는 후판 때문에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던 이제 철강주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주요 철강주들이 모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잠정 관세는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걸쳐서 일단 부과가 결정이 될 예정인데 후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께가 한 6mm 이상 정도 두꺼운 철판을 말하는데 보통 선박이나
교량 같은데 건설 자재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업체들이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철강 업체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격이 원래 한 20에서 40% 정도 저렴했던 중국산 후판과의 경쟁에서 조금은 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또 상방이 좀 막혀있던 철강주에게는 좀 좋은 모멘텀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후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공략주 좀 알려주시죠. 오늘은 필옵틱스라는 일단은 장비 업체를 가져와 봤고요. 필옵틱스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쪽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장비 업체인데 현재는 2차 전지 장비 쪽 매출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필옵틱스에게 주목했던 부분은 일단은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 일단 디스플레이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유리기판용 가공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시장이 좀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 3월에 TGV 장비 출하식을 통해서 유리 가공 장비를 이제 선제적으로 준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제조 공정 중에 TGV 홀 가공뿐 아니라 드릴링이라든지 노광, 싱귤레이션 장비를 연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일단 유리기판 쪽 라인업을 갖춘 것이 시장에서 주목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5년 중에 주요 고객 사양으로 유리기판의 양산 장비가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 부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동사의 TGV 공정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시뮬레이션 장비일 것 같은데 일단 주요 고객사들이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필옵틱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이 먼저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이제 드디어 좀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네이버,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도 세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다섯 번째로는 삼성물산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관세 이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반도체 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HT현대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젤,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JYP 엔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로는 오리엔트 전공, 네 번째로는 위메이드, 다섯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오늘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KB금융을 대량 매수합니다. KB금융 최근 들어 주가가 좀 크게 빠진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현대제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생명,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삼성물산,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JYP 엔터를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어제 급등에 따라서 약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JYP 엔터를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2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휴젤 자리하고 있네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완전히 다른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름 테라퓨틱, 세 번째로는 GI 이노베이션, 네 번째로는 필옵틱스, 다섯 번째로는 심텍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답답한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과거에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기분 좋은 소개가 나오는 게 저도 이제 시작부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너무나도 예쁘게 잘 올라와서 제가 생각한 1차 목표치는 이미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순환매가 한번 나온 다음에 살짝 쉬었다 갈 것이냐 바로 출발할 것이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면 3월에는 좀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쉬었다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봄까지 계속 이 분위기를 즐기시면 됩니다. 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 트럼프를 찾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우리 집 나간 아이처럼 왜 트럼프를 찾느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아래 순환매. 저 단어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갑작스럽게 철강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자동차도 올라오고 관세에 직격탄 맞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호재만 있어도 이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 경기도 안 좋은데 화학주 움직이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움직인다라고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다 순환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가져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주도주가 너무나도 좋았죠. 그 주도주는 트럼프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이제는 연출될 것이다. 더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슈팅 과정이 나오는데 그럼 부상을 입어서 좀 한동안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부상 입는 것보다는 숨 고르기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 주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트럼프를 좀 찾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저희랑 그 12월부터 해서 계속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실망스럽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구성하셨을 것 같고, 대부분이 아마 반껏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오션이나 등등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 종목들만 잘 잡고 가면은 너무나도 편안한 시장이에요. 큰 비중은 핵심 종목에 실어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면 차익 실현해서 약간의 현금 들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한 20% 정도 들고 가시면은 이제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는 종목들 생길 거예요. 한 20-30% 현금 들고 있다. 그 종목들 사기 딱 좋은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준비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또 투자 전략이고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은 차익 실현,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 순환매 섹터들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정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수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2700 거의 다 왔다. 아직 조금 더 갈 자리 있어요, 코스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구간은 그냥 비슷하게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이게 바로 시장이 좋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1차 목표치는 770, 780 정도 되는 이제 이 700 중후반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하실이고 780 넘어가야 1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살짝 도달을 했고 바로 지나가도, 잠깐 꿈틀거리다가 바로 지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고, 만약에 더 쉬었다 간다라고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워낙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음 주쯤이나 해가지고도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혹은 돌파 시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3월에 다시 한번 넘어가거나 이런 과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시장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들쑥날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종목별로는 계속 순환이 나오고 지금 11월부터 계속 순환 나왔던 AI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랑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번 주에 움직인 섹터들 말고요. 이쪽은 주도 섹터는 아니니까요. 핵심이 되는 섹터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올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구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수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 없는 시간에서 우리가 또 금요일만 되면은 우리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놀고 먹자 관련 쪽으로 제가 섹터를 많이 준비를 해드리죠. 그래서 뭐 웹툰 관련주도 말씀드리고 연휴 앞두고 이제 여행 관련주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타이밍에 식품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눈치채셨을 텐데요. 지금 K푸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존에 뭐 BTS나 아니면은 각종 영화나 이런 콘텐츠 쪽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음식료까지도 넘어오면서 K푸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불닭볶음면의 성장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외에도 떡볶이, 만두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냉동 피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살만한 종목이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130억 달러를 수출을 달성한 이 K푸드 올해는 140억 달러로 이 정도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올해도 또 성장하고 140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로 K푸드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이제 그동안 좀 생각나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선정됐을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삼양식품 골라주셨습니다. 불닭 신화, 불닭의 매운맛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한 3루타 정도의 종목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타로 골라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정말 3루타가 아니라 말로 홈런을 갔어야 되는 원래 그런 종목인데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 아니라서 그래요. 핵심 종목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인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추세가 너무 좋아요. 이미 90만 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또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가격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안타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짧게 치고 빠지면서 10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기존의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봉장으로는 불닭볶음면의 이 삼양식품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인이란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 다 해가지고 이제 SNS에서 알아서 마케팅을 해주고 있고 뭐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브루노 마스하고 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던 뭐 로제 씨 같은 경우도 또 SNS 마케팅하고 방송에서도 마케팅하고 다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K푸드의 글로벌 핵심이 됐다. 물론 조금 앞서가면은 뭐 과거 영화 기생충에서 이제 라면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이런 레시피 가지고도 이제 농심 같은 경우가 또 열풍을 일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미 우리 한국 라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불닭볶음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만도 뭐 따로 팔면서 이걸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너무 매운 것 같긴 한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전 세계 97개국이 좋아하는 라면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브랜드가 그냥 이 정도면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당연히 어마어마하죠. 사상 첫 3천억 돌파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S&D 같은 경우가 소스 만든다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덴마크에서는 또 리콜 사태가 있었죠. 그래도 재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을 덴마크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매우면은 판매 금지까지 되느냐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100만 원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상까지도 돌파해서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은 불닭볶음면 신하고 앞으로 더더욱 이제 브랜드에서 품목을 확장해가지고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조금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다라고 하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안타 종목으로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양식품 그동안 주가 상승세 이미 많이 올라온 만큼 이 시점에서는 안타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CJ에 있는 CJ 제일제당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비비고의 인기가 또 만만치가 않은데 2루타 종목이 된 이유는 뭘까요? 네, 2루타 종목이 된 이유는 뭐 삼양식품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위치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타 종목으로는 CJ 제일제당이 가는 게 우리 평소 말로 없는 시간을 보면은 적절하지 않나 싶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안타 종목하고 2루타 종목하고 사실 자리가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의 두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좀 묵직하게 많은 비중을 담아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CJ 제일제당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비비고의 어마어마한 성장률. 미국에서도 지금 만두 1위고 2위하고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메니, 소바바니 이런 브랜드를 계속 출시를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뭐 해외에서 아무리 불닭볶음면이 이제 날고긴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뭐 가장 뭐 뛰어난 기업이고 안정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외까지 진출을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큰 비중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고 이미 뭐 김치, 냉동밥, 만두 이쪽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에서 브랜드 1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J 제일제당이 한동안 좀 이제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주성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성장주로서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기지나 이런 부분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새 활로를 계속 모색하면서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 품목 이제 라면 외에도 뭐 김밥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냉동밥, 만두, 피자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본다라고 하면은 종합적으로는 CJ 제일제당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2루타 종목이지만 또 안정성까지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는 샘표를 꼽아 주셨는데 떠오르는 이제 품목은 간장, 장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상승 여력 좋게 보고 계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거에서 이제 농심에 이제 두 가지 레시피를 섞은 라면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유행하고 이제 떡볶이, 만두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치는 과거부터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다라고 해서 발효식품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한국 장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서양에서도 이런 발효식품들을 이제 활용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장류를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관건은 이제 향이나 이런 냄새 쪽이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이제 순화시켜가지고 공략을 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샘표식품이 이제 차기 이제 K푸드의 열풍으로 또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을 순수장이 아니라 약간의 순화시켜서 이제 소스 형식으로 이 서양의 소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간편하게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을 이제 샘표가 워낙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 가격도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K푸드에 슬슬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이제 수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류로 확장되는 이런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즐기면서 호타준족의 3루타 정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류뿐만 아니라 제가 CJ 제일제당 소개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간편식 브랜드 요즘에 이런 이제 식품 관련 업종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F&B 쪽에 핵심이 되고 있는 게 가정 간편식인데 이제 차오차이 이쪽도 꽤나 이제 마니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거는 제가 종목 볼 때 항상 리스크 생각하시라고 했죠. 실적을 봤더니 여러분들 매출은 좀 느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별로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정도까지
보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겁니다. 제가 엄지척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공장 시설부터 시작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금도 좀 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점점 실적으로 살살살살 잡혀 나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셨던 그 실적 부분도 오히려 더 개선되고 오히려 더 확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실적이 단기적인 비용으로 해서 내려갔을 때, 뭐 새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면 홍보 마케팅 많이 들겠죠. 이런 비용이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낮은 주가에서 편안하게 주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타 종족이 어울린다는 삼루타 종목에 딱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루타에 어울리는 K푸드 종목으로 샘표 식품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5거래일간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로 매수 포지션 잡아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 이제 그동안의 만로 홈런 종목들 수익률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말로 홈런은 또 열흘 만에 달성을 한 이 목표치 세 자릿수 수익률 벌써 두 종목인데 한 종목만 더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순환매 돌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트럼프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제 DOU가 올라오면서 기분 좋게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말로 홈런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페이지에 딱 보시면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가 말로 홈런 딱지를 못 붙여가지고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다시 5위권 안에 들어가도 말로 홈런 딱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도 이 구간에서 30포인트가 더 붙어서 80포인트 중반이 돼도 말로 홈런이 되지 않습니다. 106%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우리 시기별로 제가 이제 목표치를 조금 다르게 설정해서 올려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가는 종목들 아직 못 붙었다라고 해서 실망감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이만큼이나 높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희망적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또 고점 구간 두들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다가 SKC나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도 트럼프 돌아오고 이제 미국이 또 다시 한번 지금 팔란티어가 조금 내려가고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이제 쓱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IT 열풍 불어오면은 유리기판 쪽에 다시 한번 또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오픈AI에서 또 다음 이제 차세대 모델 또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뭐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밑에서 40%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순환매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분들 말로 없는 종목 계속 갱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3월 목표치 이제 달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면 주시고 다음 주 목표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야구공에 불꽃이 달려있는 만로홈런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종목들도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도 만로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제 K푸드 관련주 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유명하게 많이 거론이 됐었던 종목들이 다 언급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셨을까요? 네, 다 언급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종목이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 언급이 좀 덜 된 것 같네. 혹은 오늘 딱 안타, 2루타, 3루타 중에는 없었네. 혹시 이 종목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농심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3루타 종목으로 후보로 설정했던 한국 맨널티 같은 경우가 주중에 상한가 가면서 이 종목도 탈락을 했고요. 동서 같은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는 종목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의 핵심 종목은 바로 우양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K푸드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타이밍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핫도그 시장 이쪽으로 해서 점유율 50%로 굉장히 또 유명했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간편식 시장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때 초반부터 핵심이 되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또 멋있게 또 움직이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냉동김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야기를 하죠. 냉동 김밥 쪽에도 올곳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올곳인데 거기는 보유했다기보다는 투자사 정도 하나 정도를 이제 상장사로 볼 수 있죠. 제주 맥주 정도 볼 수 있는데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바닥에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미국 진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할 줄 알았는데 살짝 지연돼서 올해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좋긴 좋은데 생각만큼 뻗어나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 곳에 이제 먼저 시장 선점하는 자리를 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 여러분들도 이제 김밥도 그렇고 떡볶이도 그렇고 좋아하시는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향에 맞는 것을 구매해서 이제 섭취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양이 또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또 사이즈도 좀 작다 보니까 또 멋있게 또 단기적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일단 안정적입니다. 가정 간편식 쪽으로 해서 본인들이 브랜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의 가정간편식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런 매출처,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우리가 가격 전략으로 좀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움직임이 하나 없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존에 한번 이렇게 반짝하면서 올라간 요 장면 하나 보실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올라가려다가 신모습 보이죠? 그리고 나서 3,000원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 번 혹은 그 다음번 정도 이번이나 다음번 정도의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닥을 탈출해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입질 매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초도 매수 정도는 들어오고 매집 구간이 지금 펼쳐졌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화산 기법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수급이 까먹지 않고 한 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구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3,000원 회복되면서 거래대금이 붙는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갭상승으로 넘어갔다라고 해도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미리 사겠다라고 하면 정말 조금씩만 미리미리 음봉 구간에서만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3,000원 아래서만 관심 가져보시고 3,000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나 혹은 갭상승 양봉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1,000원 단위로 4,000원, 5,000원. 여러분 5,000원이라고 해봤자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과거에 뭐 10,000원 이상권에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5,000원은 제가 볼 때는 지나가는 자리일 것 같은데 아직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5,000원 설정해놓고 그 뒤는 제가 또 AS 전략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 오신 분들은 매일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요 2,800원 구간, 요 구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 2,500원 가는지 보시고 2,500원 안 간다 하면 다시 한번 또 3,000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양도 많은 관심 가져보면서 이 종목이 정말로 말로 홈런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양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 5,000원까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꽃 같은 수익률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요기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요기요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기요 잘 아실 겁니다. 배달앱 운영하는 법인이죠. 이 요기요의 대표이사 또 담당 직원 등이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들에게 이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하지만 그 요구에 불응하는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당된다라는 건데 이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의 구체적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주문 경로, 그러니까 다른 앱들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 비싸게 설정을 해놨거나 혹은 다른 경로에서만 저렴한 세트 메뉴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제도를 요기요는 시행해 왔습니다. 요기요는 그러면서 해당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요.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음식점들에게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되고 또 온라인, 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차별 금지 조항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기요가 시행한 최저가 보장제였습니다. 우리 플랫폼에서 가장 싸게 팔아. 이게 요기요의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최저가를 보장하게 된 이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배달 시장도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렇게 크게 세 개 업체가 나눠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요기요는 다른 배달앱과 달리 월정액 요금제 외에도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은 대부분 수수료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일부 음식점들은 이렇게 수수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다른 앱에서의 주문 경로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A 앱에서는 예를 들어 10,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요기요에서 11,000원에 판매한다면 당연히 요기요보다는 다른 앱을 선택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실제로 또 그런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기요가 이런 수익 감소를 우려해서 2013년 6월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게 됐고 또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관리했다고도 조사가 됐습니다. 보니까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를 했고 그 이후로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사안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요기요의 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요기요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에 착수했고 최저가 보장제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또 불이익을 준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이 요기요의 운영업체인 위대한 상상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요기요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법원의 판단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일단 배달 앱 사업체, 그러니까 배달 앱 업체가 판매 경로 확대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의 직접 판매 가격 그리고 이 앱에서의 판매 가격을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 조건으로 했는데 이 자체를 부당한 불이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차별 금지 조항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다른 배달 앱과 요기요 간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지 다른 앱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수준의 경영 간섭으로 볼 수는 없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요기요가 앞서서 언급했던 공정위의 그런 뭐 과징금이나 재발 방지 명령 이 조치가 있었을 때 그 안내를 받자마자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한 점 이런 점들이 법원의 이 무죄 판단에 고려가 됐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판결이 또 배달앱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번 판결은 배달 앱의 가격 정책이 소비자 보호 또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배달 앱별로 음식 가격이 다르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불안감 없이 정보의 정확성이나 혹은 주문 결제의 편의성 또 적립이나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배달 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앱에서 아예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면 조금 이 앱은 불안정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하니까 그 앱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배달 시장, 배달 앱 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법원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오히려 통일시키고 다른 나머지 서비스들로 차별화를 두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영세 음식점들에게 유리한 그런 수수료 요금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25 관련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메이드 관련 이슈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위메이드 이슈라기보다는 위메이드의 전 대표 관련 이슈입니다. 장영국 전 위메이드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장영국 전 대표는 2021년 8월 한 골프 모임에서 대학 동기 A씨에게 회사의 무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심의했고요. 장 전 대표와 A씨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이 되는데요.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에 배당돼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A 씨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A 씨는 이제 장 전 대표에게 이 무상증자 계획을 알게 된 이후에 무상증자 공시 당일인 2021년 8월 30일 오전 9시경부터 자신의 친인척 그리고 친구 또 지인 소유의 5개 계좌를 통해서 위메이드 주식 16만 8천 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당일 위메이드는 장 마감 후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고요. A씨는 이튿날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거래 규모는 당일 위메이드 거래량, 전체 거래량의 7% 그러니까 상당한 양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CFD 계좌 등 레버리지를 동원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보니까는 나는 정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네, 일단 A씨는 장 전 대표와 무상증자 결정 공시 전에 골프 모임에서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많은 대량의 거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했더니 당시 출시된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그 앞서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전에도 18만 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말 동시 접속자 증가를 보면서 이번 신작 게임의 성공을 확신해서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은 어떤 부분을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지목을 했습니까? 네, 일단 금융당국에서 본 것은 A씨의 거래 패턴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가 단기간에 매수 후에 즉시 매도하는 패턴, 이 패턴은 평소 그 이전에 A씨가 보였던 거래 패턴과는 달랐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A씨가 장 전 대표에게 골프 회비와 상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이체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A씨의 해명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안을 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제 위메이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제 장영국 대표는 전 대표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떠나서 넥서스 예전 그 액션 스퀘어로 자리를 옮긴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위메이드에 미칠 영향을 좀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해당 혐의가 발생한 2021년 8월은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인 무상증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대표이사인 장영국 전 대표가 지금 위메이드를 떠나 있더라도 역시 위메이드의 어떤 그런 회사의 경영 투명성 이런 것들의 의구심이나 그런 불안전성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특히 위메이드는 이미 그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 건으로 장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또 겹쳐지면서 회사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또 내부 정보 관리의 신뢰성 측면에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관련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결정 전망에 대해서 인하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DB금융투자와 교보증권에서는 동결의 소수 의견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리의 폭으로는 2.25%가 가장 많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에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대로 2%대 기준금리로 가게 된다면 2022년 이후로 처음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도 경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월에 이어서 추가 인하 시점으로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4월을 건너뛰고 5월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신중론이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과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의 편성 여부 그리고 국내적 정치적인 혼란 해소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통화 정책의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대가 가장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IMF에서는 2%대, 기재부에서도 1.8%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수가 계속해서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수출 모멘텀의 둔화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끌어올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시점과 효과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올해 중반쯤에는 편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반쯤부터는 그래도 경기가 다시금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나타날 금리 결정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텐데요. 다가오는 25일에 있을 회의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둘이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오붓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붓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만 찾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정말요? 특별히 금요일에 네. 이러한 타임을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덤핑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오늘 철강주들이 특히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약간 철강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실적 안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쉴 만큼 쉬었다. 그래도 기대감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이야기 들어볼 텐데 바닥 찍었다 아니면은 오늘 일시적 반등이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사실 주가는 둘째치고 저는 좀 업황을 토대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좀 의견을 드렸는데 후판 그다음에 관세 쪽을 먼저 좀 차례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산 후판 때문에 철강주들이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제철이 제소를 한 거죠. 맞아요. 현대제철이 네. 제소를 해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28%에서 38% 정도 이제 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후판을 가장 많이 만드는 철강사 세 곳을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인데요. 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후판은 이제 6mm 정도 되는 철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배에 많이 쓰이죠. 근데 포스코는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15%, 그리고 동국제강이 예전에는 후판의 원래 대장주였었는데 생산시설을 많이 좀 줄이면서 후판이 지금 매출 대비해서 10% 정도로 가장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가볍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좀 퍼포먼스가 나왔고 위쪽에 좀 약간 죽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가격적인 경쟁이 과연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후판 가격이 중국산 대비해서 한 13%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반덤핑 관세를 한 28% 이상, 38% 내외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은 되는 건데 반대로 조선사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조선사들은 한국산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 후판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게 한 20%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뭐 그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다라고 조선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품질은 같은데 가격은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관세 부분인데요. 그 이제 관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그 철강의 자급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철강으로 미국 내에서 필요한 철강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자급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급률이 70%, 자급률이 사실 100%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싼 게 있으면 사실 수입을 해서 쓰는 게 기업들 입장이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필요 없는 물량을 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공장이 있는 그다음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듯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이 미국 쪽에 철강을 거의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바로 인접 국가인 캐나다,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멕시코, 우리나라 이제 4등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적용을 했을 때 사실 실질적인 타격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이죠, 업황. 이제 철강이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라고 봤을 때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업종 3개가 있죠. 이제 건축,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인데 건축이 압도적으로 철강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축 경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이 작년에 공장 하나 폐쇄했죠. 포스코는 공장을 2개나 폐쇄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업황이 좀 안 좋아서 업황만 좋으면 사실 관세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다 무시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업황이 워낙 안 좋은데. 네, 업황이 지금 워낙 안 이게 좋아서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숨통 조금 트이는 정도?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 근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맞아, 또 주가는 다르니까요. 흑자나는 기업은 또 떨어지고 적자나는 기업은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관세라는 것이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피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이다. 그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니까는 오늘 후판인데 네네. 이게 현대제철이 네. 열연 강판도 네. 일본산이랑 중국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네. 제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모멘텀 될까요? 어떤 기업이 가장 충분히 될 수혜일까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는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밀려나면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테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었는데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그 철강이 미국 쪽에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사실 예전에는 철강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조선 쪽, 건설 쪽은 완전히 피해 아니냐,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길 마련인데 시장은 오히려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강주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감은 가져볼 법합니다. 업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가능한지 계속해서 트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서 국내의 후판 가격이 좀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제457차 무역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산 철강제의 덤핑 방지 관세의 예비 판정을 한 겁니다. 먼저 현대제철이 조사를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바오션 등 중국의 5개 업체들이 너무 싼 가격에 철강 제품을 내놓는 바람에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무역위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0월에 무역위 조사가 개시됐고 이번 2월에 이런 예비 판정이 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5개사 후판의 28%에서 38%가량의 부과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기존의 철강, 석유화학의 대상에서 관세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제품의 수급이 안정화해야 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트럼프발 관세 정쟁 속에 무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관세 25% 부과를 예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철강 업계의 경우에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이 후판이 지난해 24년 전체 수입량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63%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따라서 이번 예비 판정이 국내 후판 가격 그리고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 들어서는 중국산 수입의 비중이 감소하고 반면에 일본산 또 늘어날 것으로 함께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후판 제조업체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1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지만요. 2분기부터는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판매 물량이 확대되고 또 스프레드 유지 또는 소폭의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고요. 영업이익에 따라서 2분기부터는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35,000원 유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철강 업계인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판로를 또 마련해 나갈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방에 막혀있던 철강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FST를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7%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2,900원대. 이 기업을 어떠한 시선에서 일단 가지고 오신 건지 듣고 가도록 할게요. 매수 권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좋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직은 뭐 실적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 네. FST 그다음에 SNS텍 두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실질적으로 FST도 삼성전자 한 7% 정도 지분을 갖고 있죠. 이제 그 펠리클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좀 그 펠리클 말고 이제 ASMR이 만드는 그 몇천억짜리 장비 있잖아요. 노광 장비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펠리클을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FST랑 SNS텍을 그 경쟁을 시켰죠. 이제 돈을 한 400억 정도씩 주면서 누가 먼저 만드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경쟁을 시켰는데 요게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R이 만드는 노광 장비,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블랭크 마스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죠. 이제 그 마스크를 웨이퍼에 씌워서 그 몇천억짜리 극적외선 그 노광 장비를 EUV 장비로 이제 그 반도체 회로를 쫙 그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잘라내면은 그게 이제 칩이 되는 건데 그 마스크 자체 하나가 이제 몇억 원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오래 써야 돼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 이제 하나의 막을 씌워야 되는데 그게 펠리클이거든요. 근데 그 펠리클도 한 장에 펠리클은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장이라고 표현하니까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한 장에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그걸 전 세계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노광 공정에서 펠리클을. 그러니까 ASML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일본의 마스이 이렇게 3개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삼성전자가 국산화가 아직은 멀었으니까 우리는 마스이 걸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좀 한 적도 있었었는데 FST 그다음에 SNS텍이 최근에 약간 레거시 반도체를 움직이면서 같이 좀 올라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향후에 가장 큰 어떤 파괴력 있는 모멘텀이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노광 공정을 도입하면서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펠리클을. 그래서 이제 FST나 SNS텍이 누가 먼저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어떤 주가 흐름은 완전히 이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FST가 과거에 이제 노광 공정 전에 펠리클은 삼성전자의 한 70~80%를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FST에 많은 좀 그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를 봤을 때 경쟁사인 SNS텍보다 FST가 거래량도 많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FST에 몰려 있고 그럼 언제 미국 오스틴 공장에 펠리클 대비하나요?라고 했을 때 올해 뭐 한 빠르면은 뭐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정도 보고 있는데 더 콜 테스트 통과가 빨리 된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콜 테스트 통과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약간 들리는 어떤 소문으로는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 EUV 노광 공정에 FST 펠리클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실적 그다음에 뭐 주가도 굉장히 기대할 만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 이렇게 막 소문내셔도 돼요? 이제 뭐 리포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이것뿐만은 아닐 건데요. 너무 많죠. 엄청 많을 건데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게 중요하고 박근호 이사님이 또 미리 또 캐치를 잘 하시니까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심택입니다. 오늘 7% 넘게 급등세, 사실 급락세
이게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2월 14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요 주가가 15,000원대였는데 어제 2만 원대를 찍었고 오늘 약간의 좀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 두 가지 질문을 고민을 했어요. 네. 철강 질문 드릴까 아니면 오늘 조정받는 기업 중에 어떠한 기업을 매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까? 사실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네.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기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질문을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심택이 약간 그러한 그렇죠. 시선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좀 약간 네. 그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오르는 거 따라잡기보다 떨어졌을 때 밑에서 잡는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죠.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 또 떨어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네. 심택은 이제 뭐 오늘 하루로 조정을 끝낸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과 흐름을 좀 약간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2월 달 들어서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좋았죠. 심택이 그동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면 사실 뭐 2월 달에 오른 것은 도움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좀 갈 길이 먼데 심택이 그 다른 그러니까 LG 이노텍, 삼성전기,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판 업체들과는 몇 년 전에 좀 약간 다른 길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간 평가가 안 좋았는데 어디서 이제 엇갈렸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LG 이노텍,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이런 기판 업체들 그 리포트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FC, BGA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FC, BGA 기판 이게 이제 플립, 칩,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이제 기판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그 GPU 만들 때 쓰는 기판이죠. 가장 비싸고 이제 돈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LG 이노텍, 삼성전기가 이제 엔비디아 이 밸류체인에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한때 급등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직은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그 기판 업체들이 이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심택은 좀 약간 다른 길을 갔어요. 어떤 길을 갔냐면 심택은 좀 약간 모바일 위주거든요. 근데 그 심택은 FC, CSP라고 해서 플립칩, 칩 사이즈 패키징이라고 그래서 이 모바일에 대응하는 기판을 증설을 하고 이쪽에 집중을 했어요. 볼그레이드 어레이 쪽에 아예 침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약간 심택은 그래도 저쪽으로 미는구나, 모바일 쪽으로 미는구나라고. 물론 뭐 그 디램이나 낸드가 좋아져도 메모리가 좋아도 심택 실적이 확 좋아지긴 합니다만은 모바일 쪽에 지금 치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모바일 쪽이 약간 침체가 계속됐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면 앞에 이제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 쪽 성능에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심택은 사이즈에 치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 흐름이 2월 달에 좀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는데 리스크가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유동 비율이 차트 보시면 2월 달에 좀 가장 많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택의 재무제표가 지금 약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라고 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과 그걸 갚기 위해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70% 정도밖에 안 돼요. 100%가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또 주주분들이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거. 뭐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CB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논이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유동성이 지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심택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고 시장에서 이제 2월 달에 가장 타이트하게 오른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만성 적자에 좀 시달렸다가 올해 어떤 그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 흑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달력의 숫자 하나 바뀌었다라고 해서 올해는 흑자가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약간 심리죠, 심리. 그렇죠. 그런 부분에 많이 작용하는 건데 일단 뭐 그 철강주들도 마찬가지고 요 이제 기판 쪽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분위기 좀 타고 있으니까 그 조정 받았을 때 저는 좀 약간 반등을 확인하고 짧더라도 반등을 좀 확인하고 좀 매수 쪽으로 가담하시길 좀 권해드리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재무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지만 주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T 에너지 13%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목의 성격이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곧 테슬라도 가져오시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들어보시면은 아마 긍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갖고 오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쵸. 이번 네. 한 2주 정도 되면서 약간 분위기 바뀌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LNG 쪽에서 피팅 업체들, 그러니까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지금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네. 조선주들도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고, 태광, 성광밴드, S&T 에너지가 사실 직다이렉트로 미국 LNG 그 수출 터미널과 관련돼서 가장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제 S&T 에너지도 거기에 밸류체인에 들어가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면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이제 에어쿨러예요. 에어쿨러라고 해서 수출을 LNG를 이제 천연가스 NG를 뽑아내서 그걸 앞에 L자 이제 액화 리퀴드 L자를 붙이려면 액화 공정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액화 공정에서 이제 에어 쿨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전체 LNG 공정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이제 베크텔 에너지의 작년에 한 7,500억 좀 못 미치는 정확히 7,470억 이제 수주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주한 것을 토대로 2004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대충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미니멈으로 뽑았을 때 작년에 한 20억 초반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400억 이상 나온다라고 해요. 계산상으로는.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그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배를 뽑는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설명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저는 방산, 조선 전력기계 다음으로 바톤 이어받을 이 섹터가 이 LNG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8년도까지 엄청나게 그 미국에서 그 먹거리가 생기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뭐 하더라도 일단 늘어나는 어떤 그 영업적인 이익을 봤을 때는 뭐 윗단을 저는 충분히 열어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종목이 계속 가기도 하고요. 실적 좋고 앞으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쪽을 계속해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오늘 S&T 에너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좀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어제부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약세가 좀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서 2,650선까지 좀 올라오면서 그 정도의 선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갔듯이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들의 반등이 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뒤처졌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지수 자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순환매라든가 전반적인 움직임들은 뭐 괜찮게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종목에 대한 공략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중요시 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좀 투트랙 전략을 좀 나눠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단발성 시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화장품주들은 어저께 상승폭을 반납하고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 시 이용한 분할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고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한령 해제 관련 이슈. 오늘 시장에서 약간 조정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 약 5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감의 기술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빼꼼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 반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 확실히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 분위기가 좀 되살아나는 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미증시 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그동안 견조했었던 이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도 이 트럼프 정권 내에서 이민 관세 정책이 미칠 불확실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자극하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소폭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전략 후 강의 형태로 오후장 들어서 시장 지수가 올라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동아시아 지수단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나 대만 각권 지수 역시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지수 역시도 지금 미중 무역 그 관세 관련해서 합의 가능성이 계속 좀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 심천종합지수도 1%대 정도 강세의 움직임을 띠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아시아 내의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우호적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계속해서 이 시장에 개인 투자 자금 역시도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에 지금 신용 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의 유동성이 좀 풍부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단에서 좀 일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움직임 봤을 때 두드러진 종목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 제약 지수가 또 올라오게 되면서 코스닥에 있는 전반적인 제약 지수단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3%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요. 그 외에 미가켄바이오라든지 휴젤 이런 이제 기업들이 상승세가 나왔고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라든지 파마리서치와 같은 이런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업종단에서는 최근에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온 편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테마단에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시세를 지금 움찔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올라갔었던 이제 철강 관련 종목들 반덤핑 이제 관세 중국 쪽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인 상승 단발적인 상승세가 일단 나와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2차 전지단에 있는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전고체 관련 종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쪽은 또 ESS 쪽에서 또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좀 분위기가 온화하게 온건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관측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순환매가 반도체나 2차 전지만큼 좀 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 쪽에서 지금과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관련 이제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도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 오늘 기술적인 움직임상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올 단기선을 또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이런 분위기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요일장도 나쁘지 않게 마감 짓습니다. 어제 조정을 딛고 코스피 지수도 장중에 계속 하락에 머무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최고점 부근에서 현재 마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65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도 0.8%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71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200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타났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주체로 나타나면서 1,300억 원의 매수 우위 확인됐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5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 흐름이 정반대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매수 주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합쳐서 1,000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해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1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는데 뉴욕 증시는 사실상 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한국 증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은 연이어서 강세 탄력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구원 투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연이어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수급이 이렇게 개선되면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 지수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오늘 결국에는 강보합권까지 올려내면서 오늘 마감이 거의 고가입니다. 2,656선까지 오늘 시장 강세 탄력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2,65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65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은 1% 가깝게 오히려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774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434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1% 하락세 20만 9,500원대에서 SK하이닉스가 21만 원대를 이탈한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3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삼바, LG 엔솔까지 1% 안팎의 상승세. 현대차 쪽이 오늘 시장에서 1.4% 넘게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아웃퍼폼했습니다. 20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고 사실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미국이 자동차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합작을 해서 미국 안에서 제대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그나마 좀 하락이 멈춘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강보합권, 네이버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오늘 2시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세 22만 6,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KB금융은 보합권 8만 2,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KB금융의 주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KB금융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3%, 에코프로 6%,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이렇게 대형주들이 강세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결국은 지수를 이끈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3%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8만 1,8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하락이 나온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결국에는 저점에 위치한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3,000당 제약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7만 9천 원대, 오늘 18만 원대를 소폭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리가캔바이오 3.9% 상승세, 11만 4,600원대. 휴젤은 보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 8위권까지 점프업했습니다. 7%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휴젤은 종가 기준으로도 3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31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간 계속해서 약간의 조정이었다가 휴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고점 부근에서 연이어서 주가를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클래시스 5.7% 넘게 상승세, 58,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리노공업도 0.6%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7,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그린 금요일장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어제 조정 이제 하루 만에 그치면서 모두 양대 지수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력 그래도 키워가면서 모두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는 시장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주는 이제 2월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들어왔었던 그 좀 큰 이슈라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월 중순경 들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네. 그리고 한 1, 2주 차 거의 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가 시장 계속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련 이슈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2월 달 굉장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트럼프 이제 관세 영향권도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이제 담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요, 계속해서 낙폭과대주 위주의 또 업종 순환매들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별주의 위주의 또 대응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주요하게 또 보이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업종 섹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 섹터도 제가 최근에 이런 이제 관세 부과 이슈 관련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관련 이슈가 한번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반등세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11월 달까지 이제 고배당주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네. 모습이 관측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는 고배당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이제 3월, 이제 4월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배당 관련해서 공시가 나올 또 예정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러한 이제 또 고배당주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또 투자자들도 늘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일찌감치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배당주 관련해서 미리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미용기나 보톡스와 같은 그 K 미용 관련된 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K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K 뷰티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나왔었잖아요. 올해도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서 수출 호조세를 또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와 연장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월말에서 이제 3월 초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정치 테마 섹터도 한번 다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맥 관련주라든지 정책
그런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들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책 관련해서는 최근에 12월 달에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섹터를 보자면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런 조기 대선 기대감과 함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군들도 미리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출산 관련 테마라든지 일자리 관련 테마들 미리 정리하셨다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는 사실 대회 그 이벤트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긴 해요. 네. 좀 주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자면 화요일에 한은의 금통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그 GDP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 코스피 시장도 분위기가 좀 우호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에도 좀 들어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월 마지막 주에는 3월을 준비하는 시기로 잘 보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배당주, K뷰티, 미용 관련주, 정치 테마주, 정책 관련주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지수 분위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K-보톡스 관련 종목들, 특히 휴젤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가 올라갔다면 그 다음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약 섹터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시장의 3천 제약이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 쪽 관련 이슈가 다시금 또 시장의 순환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분위기가 좀 우호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 하나인 D&D 파마텍을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요. 삼수 끝에 지난해 5월 달에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상장에 성공한 또 유일한 신약 개발 바이오텍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부각이 됐었고 지난 하반기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비만 치료제 또 관련 이슈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올 1월 달까지도 상승률을 또 강하게 보여줬었던 관련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 후보 물질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주사제 위주였다면 이제는 이제 경구용 그런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더불어서 비만용 패치 이런 부분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먹는 펩타이드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데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경쟁을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이 한 2가지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마쉬 치료제라고 해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도 같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을 또 이제 비만으로 해서 이런 이제 마취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도 지금 완료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상 1상 아직
그 결과가 뭐 완전하게 다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숭이를 대상으로 7주 정도 투여를 했을 때 1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만약 같은 경우에도 동물 모델에서 최대 35%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네. 향후 또 상용화까지 가게 된다면 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경구용 관련된 전환 플랫폼이 이 기업만의 이제 독특한 플랫폼이 있거든요. 플랫폼 기술이 오랄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또 향후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한 D&D 파마텍 다시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기술적인 구간들도 한번 체크를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세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보다는 추세 매매 관점으로 단기 대응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지금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구간대 나타나고 있는데 짧게 대응하시라고 5만 2천 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이제 전고점 구간대 6만 4천 원 구간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또 신고가 움직임 추세상 강하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6만 4천 원 돌파 나오는지 흐름 보시라고 1차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상장을 해서 아직은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회사인데 시장에서 가장 핫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또 경구용 치료제도 따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관점으로 단기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6만 4천 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정오를 대비 3%가량 오르면서 5만 6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후판에 최고 38%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 27.91%에서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란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경우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철강주가 급등하며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양산 12년 만에 정관 사업 목적의 수소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 목적의 수소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수소 사업이 정관에 추가되는 건 현대차가 수소차 양산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입니다. 또 이번 주주총회에서 수소 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을 사회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올해 상반기 수소차 이니시움을 출시해 수소 사업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2033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과 운송, 저장, 활용 등을 아우르는 수소 밸류체인 사업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찾아 양국 간 산업 시너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은 19일에서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들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민간 사절단과의 논의가 가장 생산적이었다며 향후 추가적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절단은 뒤이어 21일부터 개최되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행사에 참여해 미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연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월 중으로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상승해 2021년 말에는 98.7%까지 치솟았지만 3년 연속 하락해 현재 90% 내외로 잠정 집계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금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